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심화 6강, 시민생활과 정치 두 번째 심화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광남이가 추천해준 브로콜리 너마저의 울지마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저도 그랬고 지금 PD 선생님도 그랬는데 브로콜리가 가수 이름이고 너마저가 노래 제목이에요. 이럴 정도로 정말 무지했습니다. 아무튼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이 아니라 가수 그 그룹 아니죠. 아무튼 이름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브로콜리 너마저. 참 창의성이 뛰어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수능 연계 미리 보기 시민생활과 정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될 포인트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의제와 지방자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정치의 원리 외우셨죠? 그쵸? 국민주권, 대의제, 권력분리, 지방자치, 입헌주의 이렇게 외우셨는데 그중에서 수능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출제되는가 하고 봤더니 대의제와 지방자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의제와 지방자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아테네의 민주정치입니다. 그 민주정치의 발달 과정 하는 부분에서 아테네, 근대, 현대로 가잖아요. 근데 현대는 뭐 오늘날 지금 앞으로 배우는 것들이 다 현대에 속하기 때문에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직접 민주정치 했다는 것, 추첨제도 등등등 해서 아테네 민주정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가지가 아니라 3가지군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정부 형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입니다. 선생님이 그 자료실에 심화 강의 자료 올려놨거든요. 모두 3장입니다. A3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프린트 하실 때 프린트 공급 용지에 맞추어라고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들고요.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볼 것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대의제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2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먼저 볼 것이 대의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정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 정책 결정을 하게 하죠. 그렇죠? 그것도 국민 자치의 한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이 뽑는 거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역 단위로 쪼개가지고 뽑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1명, 그렇죠. 선생님 사는 지역에서 1명, 이렇게 지역 단위로 쪼개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의 대표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대표인 이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 전체 대표인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대표로 뽑아준 대리자인가를 두고선 이제 그 대표의, 국회의원의 대표성 아니면 대리자로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 아니고 자료 제일 위에다가 대표와 대리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국회의원이 대표자인가 아니면 대리인인가? 대표자라고 한다면 국민 전체의 대표를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의의로 뽑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편의성을 위해서 지역에서 한 사람씩 뽑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거 구민, 지역의 이익을 대리하는 사람인가를 두고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는 실리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우편 배달부의 역할을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펀드 매니저는요. 우리가 돈을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펀드 매니저가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중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맡긴 돈을 운영을 하죠. 그렇죠? 자율성을 갖고 그의 의사에 따라서 딱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대표자의 역할일까요? 대리자의 역할일까요? 대표자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펀드 매니저의 역할에 비교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우편 배달부는 어때요?
우리가 편지를 맡기면 거기에 아무런 가감이 없이 편지를 그대로 전달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어찌 보면 대리자로서 우편 배달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견해를 내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자료에 딱 써놓은 걸 보면요. 이 국회의원을 대표로 보는 견해는 국민 전체의 대표라고 보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추구하고요. 대리자로서 국회의원은 그 선거구, 다시 말하면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볼게요. 따라서 이 대표자는요. 지금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대표자로 뽑아놓으면 그 대표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대표자 자율성에 따라서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은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이 대리자로서의 대표는 명령위임의 원칙에 따라서 누가 명령했어요, 여러분? 선거구민의 명령. 그거에 맡겨진 대로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다 올바른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대표자는 국회의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단순 대리자는 아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그 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바로 대표자로서 대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볼게요, 여러분. 대표자에게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맡긴다는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은 바로 제 아래 보시면요.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대리자로서 국회의원은요. 우리가 맡겨줬고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대중영합주의, 국민의 의사에 영합해서 따라가서 하는 대중영합주의적 시각이 좀 이렇게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선생님이 노트를 다 해놨고요. 지금 빠진 부분은 굳이 비교하자면 대표자를 펀드 매니저로서, 그 다음에 대리자를 우편 배달부로서 그대로 전달만 하는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자와 대리자에 관련된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교재 29페이지, 수능특강 교재 29페이지의 3번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위에 선생님이 이 문제는 수능특강 문제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변형해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에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또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겠고요. 보겠습니다. 당신들은요, 실제로 한 명의 의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선택했을 때 그는 한 선거구의 의원이 아니라 의회 구성원입니다. 자, 보세요. 이해되시죠? 당신이 한 명의 의원, 국회의원, 대표를 선택했을 때 그 대표는 우리 지역에서 뽑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이익을 반영하는 선거구민만의 대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대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에서 말하는 사람이 강조하는 건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도 풀었죠. 강의 중에도 풀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얼마든지 연계돼서 또 지문이 활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당신의 대표는요. 당신들에게 그가 가진 성실이라고 하면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명령해주면 명령에 그대로 따라서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 그의 판단으로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의 판단. 다시 말하면 자유위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위해서 그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위해서 선거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판단을 단념해버린다면 그는 당신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서 그의 판단으로 봉사하는 자율성을 가진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표로서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래 볼게요.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 없다.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이제 나오면 그냥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되죠. 그렇죠? 누구? 루소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
홉스가 다 넘겨준다고 했고 로크가 일부만 넘겨준다고 했고 루소는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소는 뭐라 그랬냐면 직접 민주정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 경우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이 일단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대표이든 여론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된다. 나에서 직접 민주정치적 이상을 강조한 반면 가에서 보면 대표가 그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국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이 여기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가의 대표가 유권자의 의사를 아니죠. 그렇죠? 네. 가는 대중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선지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대중이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이해관계를 알고 있고 대중이 그런 영향력을 막 행사해서 대표자가 단순 대리자로서 전락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대중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이해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대중은 어쩌면 약간 무지하고 그리고 엘리트인 이 대표가 그들의 판단으로서 국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런 문제는 어렵고 수능으로 나와도 모의고사로 나와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볼게요. 나는 대중의 정치 참여보다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이상으로 보는 건 오히려 가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의회가 지역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옹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어떤 것이 의회가 지역의 선거구의 의원이 아니라 의회의 구성원 국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건 가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나에서는요, 의회 자체의 존재는 의회가 정말 대리자라고 봤어요.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고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게 맞다라고 봤으니까. 네. 5번에 보시면 가나 모두 대의제의 원리에 부정적이다. 가는 대의제의 원리에 긍정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 2번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변형해 볼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입니다. 지금 위에는 다음은 어느 정치학자의 주장이다 라고 해서 이 학자가 생각하는 유권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은 사실 이 지문이 2011년 6월 평가원에 그대로 나왔던 지문이 수능 특강에서 활용이 되었고 또 이런 지문은 정말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그대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정치학자가 주장하는 내용, 주장하는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보는 거예요. 유권자는 대표의 자율성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자유위임했고 그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대표를 뽑아야 한다? 아니죠. 이게 아니죠. 여기 나왔잖아요. 선거구의 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여러분의 의견을 위해 여러분의 이해관계를 위해 그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배신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번. 선거에선 지역 대표가 아니라 그렇죠. 국가의 대표 뽑아야 된다. 맞고요. 지역 주민의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 뽑지 말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국익을 추구하는 사람, 대표자로서의 대표 말하고 있는 거. 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2011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려웠고요. 정말 이 대표자인가 대리자인가 하는 거의 결정판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볼게요.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 구민의 대표인가 국민 전체의 대표인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기출문제가 중요하고 얼마나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봤던 문항이요. 물론 약간의 변형이 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보기를 인용한 문제였거든요. 2011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그 주제를 가져다가 조금 심화해서 2011년 수능에 출제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그대로
선거 구민의 대표인가 국민 전체의 대표인가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대리자라고 부르고 대리자인가 아니면 대표자인가. 네. 명령 위임의 원칙에 따르면 명령된 거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령 위임의 원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선거구민의 지시에 구속되며 국회에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선거구민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선거구민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신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선거구민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 위임의 원칙에 따라서 말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리자로서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해야 됩니다. 짝 지으실 수 있겠죠? 아까 필기했던 거. 여러분 필기 아니죠? 선생님이 자료 올려놨죠? 맨 앞에 있었던 거. 대리자, 선거 구민의 대표, 명령 위임의 원칙에 따라서 네, 이렇게 대표자, 국민 전체의 대표,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서 자율성을 가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그럴 의무가 있다. 국익 우선의 원칙인 것을 봐서 아마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번. 네. 기업과 같은 고민은 여러분. 여기서 잔소리 한마디. 2011년 수능에 나왔으니까 2012년 수능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문제 찍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몇 가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사회계약설이 매년 출제되고 선거 문제가 매년 출제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기업과 같은 고민은 입법 과정에서 선거 구민의 대표인가, 도대체 대리자인가, 선거 구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익을 생각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법률안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럼 대표자로서는 맞는 거지? 그렇지만 지역구에는 피해가 될 때 도대체 선거구민의 대표로서 이 법률안 안 된다고 해야 돼? 아니면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이 법률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 이 고민, 이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맞죠? 네. 그렇죠? 선거구민의 대표라면 이 법률안 안 돼! 피해가 되니까. 그런데 국가의 대표라면, 국민 전체의 대표라면 국익 도움이 되니까 이거 돼.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니은보다는 디귿이. 그렇죠.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른 국민 전체의 대표, 국민 전체의 의사 반영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네. 3번. 그렇죠. 니은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그대로 못 따랐을 때는 선거구민에게 책임져야 하니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대중영합주의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은 그들의 자율성에 맡기고 그들의 판단에 맡기기 때문에 엘리트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제일 앞에 선생님 그 1페이지 제일 앞에 대표와 대리 거기 필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쫙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억지로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맞고요. 4번.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 국회의원 왜 소환하겠어? 너 잘못했으니까 책임져! 하고 소환하는 거죠. 소환하는 제도는 니은보다 디귿을 전제해야 고려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소환하는 거, 선거구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명령 위임에 따라 우리가 명령했는데 왜 제대로 못했어? 일로 와. 하는 건 니은을 전제해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리을 어딨죠?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여. 예? 우리나라는 대표자로서 여기를 좀 더 강조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니은보다는 디귿. 그렇죠.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대표자를 따르는 의무로서 국회의원의 자율적 결정과 능력과 자질을 요구한다. 정말 대표자와 대리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온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씩 반복해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표자와 대리자 봤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교재에 보면요. 제일 아래에, 자꾸 교재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자료에 보면 1페이지 제일 아래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의 성격과 주민자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림 그려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제 여기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해서 독립된 단체가 설립되어서 독립된 단체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다시 말하면 국가 중앙의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단체예요. 그래서 이 단체의 사물을 독자적인 기관에 의해서 자주성에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자주성. 네. 그래서 단체 자치는 중앙 정부로부터 선생님 밑줄 그어놨죠. 독립적 동그라미, 자율적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체 자치는 무엇이냐면 중앙 정부로부터 분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독립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다시 말하면 분권의 원리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아래 볼게요, 선생님이 주민자치는 지역적 사무가 선생님 밑줄 그어놨죠. 지역 주민의 참여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바로 참여입니다. 누구의 참여? 주민의 참여입니다.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처리되는 것, 그것을 바로 주민자치라고 합니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사무 처리 방식을 중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 처리와 관련된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표시해놨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그래서 여기서 실현할 수 있는 건 주민이 직접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를 어떻게 본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일을 해가는 것. 분권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 단체자치라고 한다면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라는 참여를 강조하는 자치의 원리가 강조되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관계, 독립적인 관계에 주목하시고 여기는 참여에 주목하시면 되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 교재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8번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문제를 푼다기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의 성격인가 아니면 주민자치의 성격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법률 볼게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그런 법이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자치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정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격은 주민자치의 성격이 클까 아니면 단체자치의 성격이 클까? 이 법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큽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국가라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독립적인 의사결정, 어떤 독립적인 권한, 어떤 자주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자, 보세요. 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2의 법이 헌법, 그 밑에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조례는 법률과 명령의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법률과 명령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사항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시군 자치구 여기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아시죠 여러분? 시군구 하는 게 기초 지방자치단체고 시도가 광역자치단체죠.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하는 보시면 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상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조례와 규칙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상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아무튼 예, 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와 규칙에 위배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수능 특강 135페이지 문제입니다. 135페이지 네, 7번.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그랬어요. 최근에 한 지방자치단체가 집을 유예를 선언함으로써 나 돈 못 갚겠어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여러분 어떤 지방자치단체인지 아실 거예요. 네. 선거를 앞둔 선십성 예산지출, 방만한 전시행정, 호화청사 건립 등으로 커져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횡포를 견제할 장치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그 정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네. 여기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입니다. 여러분 교체해서 일로와 너 안 되겠어 하고 쫓아내는 건 주민 소환이죠. 그렇죠? 주민 투표가 아니라 주민 소환이죠. 네. 문제 일단 보고 할게요. 아니고요. 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 감사 제도를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책 집행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감사 제도를 하고 있대요. 감시하고 조사해달라고 그 위의 기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송파구의 정책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고 조사해달라고 그 위에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네, 맞네요. 그다음에 볼까요? 견제와 균형의 정치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소야대의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이게 조금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당 출신이라고 한다면 장이 의회는 B당 출신으로 좀 구성을 함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제도적인 장치다, 참여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아무튼 이 견제와 균형 어떤 한 당이 지방 정치를 독식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의장이 아니죠.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B당이면 의회는 A당으로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좀 이렇게 서로 견제해서 부패가 없고 네, 그러도록 좀 만들어주는 것. 어떻게 말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네, 리을. 정책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공청회의 의무와 법안을 주민이 발의한다. 네, 공청회. 정책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는 공청회 의무화. 네,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봤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교재 두 번째 페이지 왼쪽 줄의 제일 하단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민 참여에 관한 제도를 다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민소환제도 나와 있죠. 주민소환제도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로 구성해서 한번 볼 텐데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소환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수준에서 뽑은 대표, 예, 국회의원 일로 와봐. 너 안 되겠어. 국민이 해임하는 그런 제도는 없는데 지방 수준에서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환 제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읽어볼게요.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을 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게 되면 공직을 떠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아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아주 독단적인 행정 운영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 소환에 관련해서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도 알아두시는데 역기능, 주민 소환의 역기능. 또 옆에다 잠깐 써놓으시는데 자 보세요. 주민 소환이 실시되면 주민 소환이 되면 그때부터 해갖고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럼 길게는 몇 달씩 해서 시장이 없는 상태로 도지사가 없는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행정 공백을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내가 시장이 되고 내가 도지사가 되는데
내가 혹시 이 정책을 갖고 주민 소환 당하는 거 아니야?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돼서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바로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하죠. 방금 전에 봤던 문제처럼 국가 전체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화장장을 가져와서 화장장을 건립한다고 한다든가, 그랬을 때 지역 주민이 소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역 이기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전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선거 구민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가져왔을 때 소환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 이기주의적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주민투표 있네요, 여러분. 주민투표.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 밑줄 그어주세요.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투표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이 찬반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처럼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성 높아지죠. 네. 그다음에 청원, 주민 청원 있죠. 여러분,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청원은 뭐냐면 문서로서 요구하는 권리를 청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민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 있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 보면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서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만 19세 이상의 일정 수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청회 제도. 공청회 제도 뭐죠? 공개적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를, 공공의 의사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정기관에서 많이 해요. 수능 체제를 개편한다 그러면 막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뭐 학부모, 학생 뭐 이렇게 의견을 들어봐요. 그러면서 정책을 수정해 나가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네.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이 법은요, 뭐뭐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재고 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문제 작년 6월 평가원 문제였고요. 이거는요, 네, 수능 특강, 작년 수능 특강 연계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각부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대해서 등등등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그 결과가 공표된 그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그랬습니다. 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물러나게 하는 주민 소환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옳게 답변한 학생 골라봅시다. 1번,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죠. 너 잘못하면 일로 와, 물러나게 할 거야. 주민의 통제 맞습니다. 네. 지역에서 이게 비정부기구의 활동. 여러분, 비정부기구라고 하면 무엇이죠? 네,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런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지금 이 제도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죠? 목적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지방행정에서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아니죠. 목적을 잘 보십시오. 아닙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거 주민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주민 소환이라는 거 잘 아시죠? 여기 잘 보세요.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역기능으로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문제가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역기능을 나타내주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주민투표나 주민바람과 같은 직접 민주정치 제도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가진 역기능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미국 일부 주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제를 도입했는데, 이런 뭐 통제와 주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투표제 도입했는데, 하고 나니까 세금 낮추고 복권 발행을 허용하는 듯 주민들에게 달콤한 제도만 채택하는
그런 부작용 가지고 왔고 또 이익단체의 조직적 캠페인에 의해서 투표 결과가 오히려 좌우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어떤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그래서 심각한 재정 적자 때문에 임기 중에 주지사가 소환되는 등 또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직접 민주정치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주민이 참여했을 때 직접 민주정치적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볼게요. 기업, 정책 결정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다시 말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하면 좀 그렇다라는 거. 여기에 합당한 견해가 되죠. 이거는. 그렇죠? 네, 반론이 아니라 정책 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부합하는 견해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니은.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렇죠. 시민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참여, 직접 민주정치적 제도, 지방의 참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반론 맞습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정책 결정에는 무엇보다 시민의 의사, 그렇죠? 역시 참여, 네,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예, 여기 반론 맞습니다. 리을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국민의 막 이런 참여들 아니야. 네, 여기에 부합하는 의견이고 여기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잘 고르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지방자치를 봤습니다. 이제 아테네인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아테네의 추첨제도의 장단점을 써두었습니다. 네, 아테네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직접 민주정치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직접 민주정치를 가진 그런 정치 제도들, 민회라든가 평의회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 속속들이 알아놓으셔야 되겠고 특징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추첨제도, 선거가 아닌 추첨이었죠. 윤번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 추첨이나 윤번 제도의 장점과 단점 역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 추첨을 하면 좋은 점은 누구나 추첨을 통해서 공직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 담당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던가 또 선출자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영향이 차단되죠. 그렇죠? 저랑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붙으면 제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추첨을 통해서는 저도 붙을 수 있으니까 네, 공직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나 어떤 재산이나 지위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지 못한다는 거죠. 추첨이니까. 랜덤으로 이렇게 뽑으니까. 그다음에 시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장단점 정리를 해놓으시고 문제는 여러분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냐면 수능 특강 36페이지 1번 문제와 36페이지 1번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몇 가지 보기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비밀 투표를 통해서 쫓아내는 이 제도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대 아테네에서는 위험한 인물을요 시민들의 투표로 추방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렇죠? 도편 추방제라고 하죠. 네, 도자기 조각에다가 써서 비밀 투표를 통해서 위험한 인물을 해외로 쫓아내는 시민이 아고라 이 광장에서 국가에 해를 끼칠 것 같은 위험한 인물의 이름을 도편 도자기 조각에다 적어서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추방되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기억 보세요. 중우정치 나타날 수 있죠. 어리석은 다수가 선동에 이게 휘말려서 정말 괜찮은 인물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네, 그다음에 다수의 횡포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디귿 볼게요. 대의제. 일단 아테네 하면 대의제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닙니다. 엘리트 위주의 정치, 직접 민주 정치인데. 네.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고르시면 되겠고 다음 볼게요. 약간 변형돼서 세 가지 보기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고요. 옳은 것입니다. 1번 볼게요. 유력한 정치자를 축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죠. 다수의 횡포, 중우정치.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부적격한 시민이 공직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에 갖다. 맞죠? 국가에 해를 끼칠 것 같은 위험한 인물을 국외로 추방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3번. 간접민주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해. 간접민주정치 아니고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이 직접이라는 건 그냥 베이스에 깔고 푸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아테네 봤으니까 근대 두 문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수능 특강 교재 38페이지 6번 문제를 풀고 이 6번 문제를 조금만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순서가 여기 있습니다. 표는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38페이지 6번이네요. 38페이지 맞나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38페이지라고 써놨네요. 6번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표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832년만 해도 영국에는 산업 자본가 계층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권자 비율이 4.5%밖에 안 됐습니다. 67년에 가서 노동자 계층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네요. 여러분 노동자 계층이 투표권을 달라고 주장한 차티스트 운동은 그러면 어떤 시기에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렇죠. 요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왜요? 산업 자본가 계층에게만 투표권을 주니까 우리도 줘라고 했던 거죠. 1차 선거법 개정이었고 이 사이에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고 그 차티스트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노동자 계층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차근차근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보겠습니다. 1번 선거권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었다. 네,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차별이 철폐되어 가서 모든 남녀에게 갔죠. 네. 그다음에 유상 계급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사라져갔죠. 원래 이 시기에는 특권이었어요. 이들만 가진 선거권이니까. 네, 사라져갔습니다. 맞죠? 3번 소수가 누리고 있던 권리가 그렇죠. 다수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불과 4%밖에 안 되던 것이. 그다음에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음이 인정되었다. 그렇죠. 모든 남녀에게. 맞습니다. 5번. 모든 국민이 직접 공공의 문제를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직접 민주정치를 한 것은 아니죠. 대표를 뽑는 선거권이 주어지는 과정이죠.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변형한 거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기억, 1832년의 선거권 한때는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다. 이게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이때 산업 자본가 계층에게만 주니까 우리에게도 줘 했던 차티스트 운동을 일으키게 된 어쩌면 배경이었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다음에 니은, 1967년에 확대된 선거권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는 형식적 합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법을 개정한 겁니다. 예, 1967년에 법 개정의 결과 법에 따라서 선거권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럼 법에 따라서 가지게 된 거니까 합법성을 충족한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네. 1918년 이후에도 그렇죠. 여전히 제한선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1918년 이후에 보면 21세 이상의 남성이고 21세, 22세, 23세의 여성들에겐 여전히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제한선거의 논란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리을. 1928년에는 차등선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1928년에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주어짐으로써 보통선거권이 달성된 거죠. 여러분 보통선거의 반대는 차등이 아니라 제한이죠. 누구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20대의 여성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그 선거, 제한선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거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풀어봤네요. 네, 이제 남은 문제가 여러분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3페이지 제일 위에 써놨어요. 정부 형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일단은 여러분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에 대한 장단점, 특징은 무조건 이해하고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게 전제입니다. 풀 때마다 지문 속에서 우리가 의원내각제인지 대통령제인지 찾아냈는데 그 의원내각제 또는 대통령제의 특징, 장단점을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문제 나올 때마다 틀린다면. 그래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장단점, 특징 먼저 암기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지문이 주어지면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주어지면 대통령제구나, 의원내각제구나 찾아내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정부 형태 문제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데 어렵게 작년처럼 과거의 헌법에 있던 우리나라 그 정부 형태를 가져다 문제가 출제되는 적도 있지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되는 적도 있는데 틀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가는 뭐죠? 이제 이런 그림은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너무너무
초창기에 많이 나와서. 국민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별도로 구성하는 가가 대통령제고, 나는 국민이 의회를 구성해주면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을 뽕 하고 나와주는 의원 내각제죠. 그렇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고 더 이상 이렇게는 출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볼게요. 이거 변형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 47페이지 8번 문제를 변형했어요. 네, 볼게요. 가는 나에 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죠. 각각 따로 뽑음으로 인해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보다 더 충실한.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는 나에 비해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더 쉽죠. 왜냐하면 행정부의 5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5년 임기, 5년? 뭐 미국은 4년? 어쨌든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고요. 나는 가보다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민주주의의 정부 형태입니다. 틀렸고요. 리을에 나는 가에 비해서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에 용이하다. 자, 보세요.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 대통령제죠.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제에 뭐 있습니까? 대통령제에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부 형태 부분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학생들은 반드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니죠. 네,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2008년 수능 문제였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국민이 선출한 행정수반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네. 의회를 구성하고 국민이 행정수반을 따로 선출한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렸던 그림을 말로 옮겨놓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의회도 구성하고 행정부도 구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제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제, 기업,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보다 더 충실하다. 그럼 이거 권력 분립 안 하냐는 건 아니죠. 의원 내각제도 권력 분립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충실한 게 대통령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의회가 행정부 불신인 건 없죠. 대통령제에서. 그렇죠. 의원의 행정부 강요 겸직이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가능하다고 해서 대통령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인데 강요와 국회의원의 겸직이 가능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원래 불가능한 거죠. 리을.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조정이 곤란하죠. 예? 왜냐하면 각각 국민이 뽑아줬어. 우리 국민이 뽑아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제일 위에 3페이지 오른쪽 라인의 제일 위에 보면요. 수능 특강 47페이지 7번 문제의 변형 문제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A국은 헌법으로 의회를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하고 집행권은 두 번째 줄 내각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처음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내각의 수장인 총리는 입법부와 집행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의회 5위에 의원 내각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골라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 형태 문제는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 형태 대표적으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장단점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지문 속에서 표 속에서 어떤 정부 형태인지 찾아내셔야 하고 그 가운데서 함정으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놓은 이원 집정무제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건 역시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1단원에 있는 지난 시간의 사회계약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1단원의 중요한 것들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단원 선거 문제 푸는 노하우를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